장모님이 밥상에서 선포했습니다. 사위, 이번 달부터 월급 전부 처남 대출 갚는 데 써.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었잖아. 처남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가족이 도와야지.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처가 식구들 얼굴이 싹 굳었습니다. 그 이유를 당신들은 아직 모릅니다. 나는 박성환이다. 올해 62. 강원도 정선 태생. 18배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첫 월급을 탔다. 손에 기름이 끼는 게 싫지 않았다. 일하면 돈이 생겼고 돈이 생기면 먹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30대 초반에 지금 다니는 식품 제조회사에 입사했다. 대단한 자리가 아니었다. 생산직이었다. 공장 라인에 서서 하루 12시간씩 움직였다. 허리가 아팠고 어깨가 뭉쳤다. 겨울엔 손이 갈라졌고 여름엔 땀이 작업복을 적셨다. 그래도 나는 나갔다. 비 오는 날도, 몸살이 나는 날도, 어머니 기일 전날도 회사가 나를 먹여 살렸고 나는 회사를 먹여 살렸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살았다. 아내 최미경을 만난 건 35이었다. 직장 동료 결혼식에서였다. 미경은 신부 쪽 친척으로 왔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웃을 때 눈이 가늘어졌다. 나는 그 모습이 좋았다. 선자리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다. 결혼식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옆에 앉게 됐고 연락처를 교환했다. 3번 만났다. 4번째 만남에서 고백했다. 5번째 만남에서 손을 잡았다. 그로부터 1년 뒤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나는 서울 외곽 빌라 전세를 얻었다. 보증금 5천만 원. 전부 내가 모은 돈이었다. 처가 쪽에선 혼수를 챙겨줬다. 냉장고, 세탁기, 소파. 장모님이 직접 골라 보내줬다. 사위, 우리 미경이 잘 부탁해요. 장모님 김순자는 그때 그렇게 말했다. 잔치 마지막 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딱 우리 둘만 남은 순간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나는 진심으로 했다. 장식이 아니었다. 허례가 아니었다. 나는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 결혼 초반은 괜찮았다. 미경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집을 깨끗이 했고 밥을 잘 차렸다. 나는 벌었고 미경은 썼다. 서로의 역할이 분명했고 불만이 없었다. 아이는 없었다. 몇 년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 병원을 다녔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미경도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경이 말이 줄었다. 나도 말이 줄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었다. 다만 조금 쓸쓸했다. 처남 최기범이 처음 등장한 건 결혼 5년 차였다. 미경보다 3살 어린 남동생.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가 그만뒀다. 그 뒤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뭘 하는지 정확히 몰랐다. 미경도 말을 아꼈다. 오빠가 사업을 시작했대. 무슨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래. 잘 될 것 같다고 하던데. 나는 그냥 들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3달 뒤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환 씨, 오빠가 좀 어렵대.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고. 얼마? 500. 나는 잠시 생각했다. 5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처남이고 처음이었다. 갚을 수 있어? 응. 3달 안에 갚겠대. 나는 통장을 열었다. 이체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3달이 지났다.
돈은 오지 않았다. 나는 미경에게 물었다. 기범 씨 돈 언제 온대? 미경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오빠가 좀 더 걸린대. 사업이 아직 자리 안 잡혔다고. 언제쯤? 2달만 더. 2달이 지났다. 돈은 오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게 왔다. 또 다른 부탁이었다. 성환 씨, 오빠 이번에 가게 보증금 구해야 한대. 물건 보관할 창고를 빌려야 하는데 단기로 2천이 필요하대. 2천? 응. 나는 말을 잃었다. 이미 500을 줬다. 그것도 못 받았다. 그런데 2천을 또 달라고? 기범 씨 직접 얘기하면 안 돼? 나한테 직접. 오빠가 형부한테 부탁하기 민망하대. 민망하다. 내 돈을 쓰면서 민망하다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화를 냈다. 미경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가족인데.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돼? 500도 못 갚았잖아. 오빠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당신은 왜 이렇게 각박해? 각박하다. 나는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30년 동안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온 사람이 각박한 건가? 나는 그날 2천을 주지 않았다. 다음날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위, 기범이 좀 도와줘요.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 장모님 목소리였다. 나는 그 목소리에 약했다. 어머니, 저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거야, 당신이? 직장 다니잖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이체했다. 2천만 원을. 그 뒤로 패턴이 생겼다.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처남은 돈이 필요했고, 미경이 전달했고, 나는 냈다. 갚겠다는 말은 매번 나왔다. 돈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참았다. 이유가 있었다. 미경이 처남을 정말 걱정했다. 그 눈빛은 연기가 아니었다. 동생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누나의 눈빛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가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가족을 먹이고 가족을 지키고 가족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 처가도 내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참았다. 그런데 참는 게 습관이 되면 상대는 착각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항상 참는다고. 이 사람은 항상 낸다고.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뭘 해도 된다고. 결혼 15년이 지났다. 처남은 5번의 사업을 했다. 모두 실패했다. 빌린 돈은 내 기억으론 총 8천만 원 가까이 됐다. 한 번도 갚지 않았다. 그 사이 나는 대리에서 과장이 됐다. 과장에서 차장이 됐다. 급여가 올랐다. 그런데 통장 잔액은 항상 비슷했다. 이상했다. 나는 처음에 내가 씀씀이가 해픈가 싶었다. 가계부를 써봤다. 나는 쓰는 게 없었다. 담배도 안 했다. 술도 거의 안 했다. 외식도 자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돈이 없지? 나는 그 답을 찾지 않았다. 찾기 싫었던 것 같다. 알면 화가 날 것 같았다. 그래서 모른 척했다. 그게 내 실수였다. 결혼 18년 차, 어느 추석이었다. 처가 식구들이 다 모였다. 장모님, 처남, 처남댁, 그리고 미경과 나. 둥그런 밥상 앞에 6이 앉았다. 음식은 미경이 이틀 동안 준비했다. 전도 부쳤고 나물도 무쳤고 갈비찜도 만들었다. 나는 장을 받고 설거지를 도왔다. 명절마다 그렇게 했다. 식사가 시작됐다. 처남 최기범은 젓가락을 들면서 말했다. 형부, 요즘 회사 잘 되죠? 그냥 그래. 월급은 많이 오르셨겠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장모님이 밥을 뜨시더니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위, 이번 달부터 월급은 기범이 대출 갚는 데 써요.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들었잖아. 기범이 요즘 이자도 못 내고 있어. 사위가 좀 도와줘야지. 나는 밥상을 봤다. 미경을 봤다. 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처남은 TV를 보고 있었다. 처남댁은 먹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밥상 앞에서 내가 18년 동안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지갑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밤마다 천장을 봤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졌다. 다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돌았다. 장모님이 밥상 앞에서 말하던 그 장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나는 그 장면이 분해서 잠을 못 잔 게 아니었다. 두려웠다. 이게 당연해진 세상이 두려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이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통장을 열어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속아왔는지 확인하겠다고. 나는 그날 밤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통장 정리를 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나는 ATM 기계 앞에 섰다. 통장을 꽂았다. 잔액을 눌렀다. 820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820만 원. 30년을 일했다. 담배도 안 피웠다. 도박도 안 했다. 차 한 번 바꾸지 않았다. 여행 한 번 마음 편히 간 적이 없었다. 그 결과가 820만 원이었다. 나는 ATM 기계 앞에서 한 5분쯤 서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뒤에 줄이 섰다. 나는 통장을 빼고 비켜섰다. 주머니에 통장을 넣고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에 돌아왔다. 미경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았다. 미경아. 응? 우리 통장 지금 얼마야? 미경의 손이 멈췄다. 잠깐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멈춤을 놓치지 않았다. 왜? 그냥 궁금해서. 뭐가 급하게 필요해? 아니, 그냥 알고 싶어서. 미경이 돌아섰다.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나를 봤다. 그 눈빛에 뭔가가 있었다. 불안인지 계산인지 나는 정확히 읽지 못했다. 조금 있어. 얼마? 별로 없어. 생활비 쓰고 나면. 기범 씨한테 또 보냈어? 침묵. 얼마나 보냈어? 나중에 얘기해. 나는 그날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다. 정확히 숫자로. 그래서 다음 날 나는 혼자 은행에 갔다. 지난 3년치 거래 내역서를 뽑았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서 혼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내역서에는 내가 보낸 기억이 없는 이체들이 가득했다. 수백만 원씩, 때로는 1000만 원씩. 받는 사람 이름은 모두 최기범이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더했다. 3년 동안만 4,200만 원. 나는 계산기를 다시 눌렀다. 혹시 내가 틀렸을까봐. 틀리지 않았다. 4,200만 원. 미경이 내 동의 없이 내 통장에서 처남에게 이체한 돈이었다. 나는 계산기를 내려놓았다. 창문 밖을 봤다. 밖은 조용했다.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다. 나는 그 창문을 한참 봤다. 분한지 슬픈지 허탈한지
뭔지 몰랐다. 다 섞인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감정들 아래에서 한 가지 생각이 조용히 떠올랐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 질문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처남의 빚이 은행 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를, 그것을 알게 된 건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회사까지는 버스로 40분이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가 지나가고 상가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갔다. 모두 아무렇지 않았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다. 나만 달랐다. 가슴 안에 뭔가가 꽉 막혀 있었다. 숨을 깊이 쉬어도 그게 풀리지 않았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 덩어리가 출렁였다. 4,2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보면서 계속 계산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 작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었다. 노후 대비 적금을 넣을 수 있었다.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됐다. 없어져서 안 되는 돈이었다. 그 돈이 처남 주머니로 들어갔다. 내 동의 없이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 점심을 먹었지만 뭘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오후에 회의가 2개 있었다. 나는 앉아서 말을 했고 고개를 끄덕였고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됐다. 동료들이 먼저 나갔다. 나는 혼자 자리에 남았다. 모니터를 꺼놓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까? 따져야 하나, 묻기만 해야 하나? 화를 내야 하나, 조용히 얘기해야 하나? 10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집에 가야 했다. 피할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미경이 부엌에 있었다. 국 끓이는 냄새가 났다. 아무렇지 않은 저녁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다. 식탁에 앉았다. 밥이 차려졌다. 우리는 말없이 먹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미경아. 응? 나 지난주에 거래 내역서 뽑았어. 미경의 젓가락이 멈췄다. 나는 계속 말했다. 3년치. 거기에 최기범 이름으로 나간 돈. 4,200만 원이더라. 밥상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경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게 내가 허락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 미경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낮게 천천히 말했다. 대답해봐.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오빠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대답이야? 성환 씨는 항상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물어봤다. 그냥 가져갔다. 미경아,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내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번 돈이야. 허리 아픈 거 참고, 어깨 결려도 참고, 30년 동안 번 거야. 그걸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갔어? 미경의 눈가가 붉어졌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응, 미안해. 근데 왜 계속했어? 한 번이면 모르겠어. 2번이면 모르겠어. 근데 3년 동안 4,200만 원을? 미경이 고개를 완전히 숙였다.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나는 그 눈물을 봤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풀렸을 것이다. 미경이 울면 나는 항상 약해졌다. 그 눈물이 진짜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눈물이 진짜라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다. 얼마 더 있어?
미경이 고개를 들었다. 뭐가? 기범 씨한테 간 돈. 내가 모르는 거 더 있어? 없어. 나는 그 대답을 바로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서 생각했다. 미경 옆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믿지 않은 게 아니었다. 이 사람은 나를 간단히 생각한 것이었다.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물어봤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나는 돈을 내야 하는 사람이고 그 결정권은 미경과 장모님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냥 돈줄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간의 일들이 새롭게 보였다. 명절마다 처가에 선물을 사갔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장모님 생신에 용돈을 드렸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처남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두둑이 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처가에서 나에게 먼저 물어본 적이 없었다. 성환 씨 요즘 어때요? 많이 힘들진 않아요? 우리가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짐을 지는 사람이었다. 지는 게 당연했다. 짐이 무거워도 당연했다. 불평하면 각박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구조를 정확히 봤다. 다음 날 처남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엔 받지 않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두 번째 왔을 때도 안 받았다. 세 번째에 받았다. 형부, 저 기범이에요. 응? 통화 괜찮아요? 뭔 일이야? 다름이 아니라 요즘 형편이 좀 어렵거든요. 이번에 사업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초기 준비 자금이 좀 필요해서. 나는 말하지 않았다. 형부, 듣고 있어. 혹시 이번에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 3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3천만 원. 나는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처남은 기다렸다. 나는 말했다. 기범 씨, 네 형부. 나한테 지금까지 얼마 빌린 줄 알아? 뭐 좀 있긴 하죠. 좀이 아니야. 4,200만 원이야. 처남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돈은 갚을 거예요. 형부 걱정 마세요. 언제? 이번 사업 자리 잡히면. 몇 번째 그 말이야. 형부, 이번엔 진짜예요. 완전히 다른 아이템이에요. 확실하게. 나는 끊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그때 한 가지를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이 상황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그날 저녁 미경에게 다시 물었다. 기범 씨 빚, 은행 대출이야? 응, 은행이지. 어느 은행? 미경이 잠깐 멈칫했다. 국민은행인가 그럴 거야. 확실해? 왜? 기범 씨가 오늘 나한테 전화했어. 3천을 또 달래. 미경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안 준다고 했어. 성환 씨, 안 줄 거야. 앞으로도. 미경이 목소리를 높였다.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자도 못 내고 있다고. 독촉이 엄청나다고.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독촉? 응. 은행에서 독촉이 와. 그래. 미경아, 은행은 그렇게 독촉 안 해. 절차가 있어. 그러니까 심하게 독촉한다는 게 아니라. 독촉이 심하다는 게 어떤 수준이야?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 침묵에서 뭔가를 느꼈다. 뭔가 숨기고 있었다. 뭔가가 있었다. 그 뒤로 사흘 동안 나는 조용히 지냈다. 미경과 싸우지 않았다. 처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장모님께도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했다. 처남이 진 빚의 성격. 은행 대출이라면 절차가 있다. 연체가 되면 신용정보에 기록이 남고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 그것도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처남이 말한 건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독촉이 심하다는 표현. 그건 은행이 하는 말이 아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오래 직장을 다니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도박에 빠져 사채를 쓴 동료도 봤다. 사채 독촉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도 알았다. 설마. 나는 그 설마를 확인해야 했다. 그 기회는 뜻밖의 왔다. 처남댁 한수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형부, 저 수정이에요.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나는 문자를 보고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괜찮아요. 나와서 얘기해요. 우리는 처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수정은 들어오자마자 말했다. 형부,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요. 기범 씨 빚, 은행 아니에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알고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 2년 전부터요.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집으로 왔어요. 기범 씨 찾는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상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수정이 말을 멈췄다. 나는 기다렸다. 도박이에요. 방 안에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도박빚이에요. 인터넷 불법 도박이요. 2년 넘게 했대요. 금액이 얼마인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은행 대출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채예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형부, 어머니도 알고 계세요. 미경 언니도요. 저한테는 외부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집안 망신이라고. 집안 망신. 나는 그 단어를 씹었다. 도박으로 사채를 끌어다 쓴 처남의 망신을 막으려고 나의 돈으로 막아왔다는 것이었다. 내 동의도 없이 내가 모르게 내가 그냥 낼 것이라 생각하고. 수정 씨, 네. 지금 총 빚이 얼마예요? 수정은 잠시 망설였다. 제가 아는 것만 1억 2천이요. 나는 카페에서 나와 한동안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1억 2천만 원. 도박으로 생긴 빚. 사채업자한테 진 빚. 그리고 그 빚을 메우는데 내 돈이 쓰이고 있었다. 4,200만 원만 쓰인 게 아닐 수도 있었다.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분한가. 분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다. 배신감. 아내가 18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나를 이렇게 대했다는 것. 가장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 내가 알면 화낼 것 같아서, 내가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를 제외하고 결정했다는 것. 나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었다. 인출기였다. 집에 돌아왔다. 미경이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소파 옆에 앉았다. 미경아. 응? 기범 씨 빚. 사채야? 미경의 손이 멈췄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 표정을 봤다. 놀람이 아니었다. 들켰다는 표정이었다. 성환 씨, 그게 맞지? 어떻게 맞냐고.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다. 응. 나는 눈을 감았다. 3초. 눈을 떴다. 언제부터 알았어? 한 2년 됐어. 도박인 것도 알았어?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어머니도 알아? 알아. 나는 일어섰다. 성환 씨, 어디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혼자 앉았다. 생각이 없었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었다. 다만 한 가지만 마음속에서 단단해지고 있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증거를 모으고
계좌를 분리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밥상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든 걸 꺼내놓겠다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상하게도 결심을 하고 나니 화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게 됐다. 바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결심은 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결심한다고 기다려주지 않았다. 결심한 지 사흘 만에 장모님이 집으로 오셨다. 미경한테 미리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오신 건지 몰랐다. 나는 퇴근해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장모님이 소파에 앉아 계신 걸 봤다. 어머니 오셨어요. 사위 왔어? 어서 와. 마치 자기 집에 온 사람처럼 편안했다. 나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았다. 미경이 차를 내왔다.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사위, 기범이 때문에 왔어. 나는 차잔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었다. 기범이 요즘 너무 힘들어. 사체 독촉이 하도 심해서 밥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렇군요. 사위가 이번에 좀 크게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이번 한 번만이야. 이번에 정리하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 기범 씨 빚이 얼마예요? 장모님이 눈을 깜빡였다. 뭐? 정확히 얼마예요? 전부. 그야 많지. 근데 사위가 왜 그걸 알아야 해? 도와드리려면 알아야죠. 장모님이 잠시 미경을 봤다. 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뭐, 한 7, 8천 되지 않겠어? 7, 8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1억 2천이라는 것을. 장모님은 숫자도 줄였다. 어머니, 저 솔직히 여쭤볼게요. 응? 그 빚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고 계세요? 장모님의 눈빛이 변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봤다. 사업하다 보면 빚이 생기지. 그게 무슨 사업빚이에요? 그렇지. 어머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도박빚이에요. 장모님의 얼굴이 굳었다. 미경도 얼었다. 저 알고 있어요. 인터넷 불법 도박이라는 것도요. 2년 전부터 아셨다는 것도요. 침묵이 길었다.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면 어때? 가족이 힘들면 도와야지. 도박빚이든 사업빚이든. 나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도박빚이든 사업빚이든. 도박빚을 내가 왜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냥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 못 갚습니다. 사위, 도박빚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장모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셨다. 사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기범이가 얼마나 힘든데.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까지 온다고. 수정이가 무서워서 애 데리고 친정에 가 있다고.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장모님이 멈췄다. 30년 일했어요. 그 돈 지금 820만 원 남았어요. 나머지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로 왔어요. 이 집으로. 장모님이 가방을 들었다. 사위, 잘 생각해. 이번에 안 도와주면 나중에 후회해. 후회 안 해요. 장모님이 나가셨다.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미경을 봤다. 미경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이 싸늘해졌다. 미경은 말을 줄였다. 나도 말을 줄였다. 밥은 같이 먹었다. 잠은 같은 방에서 잤다. 그런데 어딘가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그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었다. 감정을 아끼기 시작한 것이었다. 써야 할 때에 써야 하니까.
그 사이 나는 준비를 계속했다. 먼저 은행을 바꿨다. 급여 계좌를 새로 열었다. 회사 인사팀에 가서 조용히 바꿨다. 미경이 접근할 수 없는 계좌였다. 미경은 내 급여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새로 만든 계좌는 알려주지 않았다. 다음은 증거였다. 거래 내역서를 6년치로 더 뽑았다. 이체된 돈의 흐름을 정리했다. 날짜, 금액, 수취인 이름. 엑셀 파일로 만들었다. USB에 저장했다. 회사 내 개인 사물함에 넣어뒀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 회사 동료 중 아내가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직접 말하긴 뭐해서 가상의 상황으로 물었다. 배우자가 동의 없이 공동자산에서 이체를 했을 때 법적으로 어때? 그거 재산 횡령 될 수 있어. 공동자산이면 동의 없는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야. 만약 오랫동안 반복됐다면? 기간이 길수록 증거가 쌓이는 거니까. 법적 조치 취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어. 나는 그 말을 메모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다. 처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문자였다. 형부, 죄송한데 이번 달 이자가 너무 급해요. 500만 원만 단기로 빌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나는 읽었다. 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또 왔다. 형부, 제발이요. 업자들이 너무 심해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처남이 직접 집으로 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인터폰으로 얼굴을 봤다. 처남이었다. 나는 문을 열어줬다. 처남이 들어왔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다. 살이 빠진 것 같았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안쓰러웠다. 그래도 나는 소파에 앉았다. 처남도 앉았다. 형부, 저 진짜 힘들어요. 알아.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진짜로 다 정리해요. 도박도 완전히 끊었어요. 맹세해요. 기범 씨. 네. 도박 끊은 게 언제부터야? 처남이 잠시 눈을 피했다. 한두 달 됐어요. 처음이야? 끊은 게 두 번째요. 전에 끊겠다고 했을 때도 도박했어? 처남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기범 씨, 나 못 도와줘. 형부, 못 도와줘. 이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저 어떡해요? 도박치료센터가 채무조정 신청해. 법적 절차대로 해. 그게 맞아. 처남의 눈가가 붉어졌다. 형부,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그 말에 멈췄다. 죽을 것 같다는 말.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함부로 넘기면 안 되는 말이었다. 기범 씨, 지금 정말 힘들면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해. 1577-199야. 24시간 받아. 형부, 그 번호로 전화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처남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 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측은했다. 하지만 내가 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위, 기범이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솔직한 말을 했어요. 기범이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 당신이 그렇게 차갑게 대할 수가 있어? 차갑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야? 가족이 죽겠다는데 발 뻗고 잘 수 있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 기범 씨가 죽겠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셔야 해요. 제가 돈을 주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돈이 없으면 사채업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어머니, 사위,
어머니, 저 이제 못 드려요. 더는 못 드려요. 전화가 끊겼다. 장모님이 끊으셨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앉아 있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이런 말을 처음 해봤다. 30년 동안 못한 말이었다. 미경이 퇴근하고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알았는지 장모님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성환 씨, 응? 왜 이렇게 해? 어떻게 해야 해? 오빠가 죽겠다고 했다고.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당신이 너무 차갑게 했다고. 나는 차갑게 안 했어. 결과가 그렇잖아. 나는 미경을 봤다. 미경아, 나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성환 씨는 항상 한 번이라도. 미경이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일어서서 말했다. 나는 지금 820만 원이야. 30년 일해서 820만 원. 그 사실을 당신은 알아? 그 돈이 어디 갔는지도 알잖아. 근데 나한테 더 하라고? 오빠가 힘들다고. 나도 힘들어. 미경이 눈을 내리깔았다. 오빠 힘든 거랑 당신 힘든 거랑 달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달라. 처남 힘든 것과 내가 힘든 것이 다르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나는 그 순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처남은 가족이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6개월 전부터 모아온 것들이 있었다. 거래 내역서, 이체 내역, 처남 사채 관련 채권자 명단, 수정에게서 받은 문자 캡처, 변호사와 나눈 통화 메모. 나는 그것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하나하나 확인했다. 부족한 게 있나? 빠진 게 있나? 없었다. 준비는 됐다. 이제 시간과 장소만 정하면 됐다. 나는 생각했다. 어떤 자리가 좋을까? 처가 식구들이 전부 모이는 자리. 장모님도 처남도 미경도 다 있는 자리.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를 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전날 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젊을 때부터 드문드문 써온 것이었다. 잘 쓰지 않았다. 기념일이나 중요한 날에만 한 줄씩 썼다. 결혼한 날 썼다. 오늘부터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잘해보자. 처남에게 처음 돈을 빌려준 날도 썼다. 500만 원 빌려줬다. 가족이니까 잘 돌아오겠지. 나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참 순진했구나. 나는 나 자신이 조금 안쓰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생각했다. 순진한 사람이 배신당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었다. 잘못은 배신한 쪽에 있었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내일은 명절이었다. 밥상이 차려질 것이었다. 나는 그 밥상에서 말할 것이었다. 오래 참아온 말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명절 아침이었다. 미경은 새벽 6시에 일어났다. 나도 일어났다. 우리는 말없이 준비했다. 미경은 전을 부쳤고 나는 재료를 다듬었다. 갈비찜을 올렸고 나물을 볶았다. 손이 부딪혔다. 부엌이 좁았다. 12년 된 아파트였다. 부엌이 크지 않았다. 미경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내가 왼쪽으로 비켰다. 내가 냉장고를 열면 미경이 한 발짝 물러섰다. 아무 말이 없었는데 몸은 자연스럽게 맞춰졌다. 18년의 습관이었다. 나는 그것이 조금 서글펐다. 이 사람과 18년을 살았다. 같은 부엌에서 수백 번의 명절 음식을 만들었다. 서로의 동선을 외우고 서로의 냄새를 알고 서로의 잠버릇을 아는 사이였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속였다. 나는 전을 뒤집으면서 생각했다. 오늘이 마지막 명절 준비인지도 모르겠다고. 오후 2시
장모님이 먼저 도착했다. 그 뒤로 처남과 처남댁 수정이, 조카까지 왔다. 거실이 사람으로 찼다. 조카는 5살이었다.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수정이가 아이를 잡으러 다녔다. 장모님은 소파에 앉아서 미경과 이야기를 나눴다. 처남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음식을 상에 올렸다. 밥을 퍼담았다. 국을 데웠다. 다들 앉으세요. 모두 식탁에 모였다. 장모님이 상석에 앉았다. 처남과 수정이 맞은편에 앉았다. 미경이 내 옆에 앉았다. 조카는 수정이 옆에 앉혀졌다. 밥이 시작됐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조카가 갈비를 달라고 했다. 수정이 잘라줬다. 처남이 국을 떠먹었다. 장모님이 미경에게 뭔가를 물었다. 미경이 대답했다. 나는 먹었다.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장모님이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위.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기범이 이번 달 이자가 너무 급하대.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밥상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정이 먼저 눈을 내리깔았다. 처남은 엄마를 봤다. 미경은 나를 봤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일어섰다.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준비해둔 파일을 꺼냈다. 갈색 봉투 안에 넣어둔 서류들이었다. 거실로 돌아왔다. 밥상에 다시 앉았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장모님이 먼저 봤다. 처남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기범 씨 채권자 명단이에요. 처남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디서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는 나중에 여쭤봐도 돼요. 지금은 내용을 보세요. 나는 서류를 장모님 앞으로 밀었다. 기범 씨 빚, 은행 아니에요. 전부 사채예요. 도박으로 생긴 빚이에요. 장모님이 서류를 봤다. 그리고 총 금액은 1억 2,300만 원이에요. 장모님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알고 계셨죠? 장모님이 입을 열었다. 그게 2년 전부터요. 미경이도요. 미경이 나를 봤다. 나는 미경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알면서 저한테 숨겼어요. 그 사이 제 통장에서 4,200만 원이 나갔어요. 처남이 일어서려 했다. 기범 씨 앉아요. 처남이 멈췄다. 내 목소리가 낮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처남은 앉았다. 나는 30년 동안 일했어요.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왔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았어요. 어디 아파도 참고 나갔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820만 원이에요. 장모님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는 이 내역서에 다 나와요. 나는 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3년치가 빼곡히 인쇄돼 있었다. 수취인 이름이 전부 최기범이에요. 총 4,200만 원. 내 동의 없이 이체된 거예요. 처남이 말했다. 형부, 저 갚을 거예요. 언제? 정리되면. 기범 씨, 5년 전에도 그 말했어. 3년 전에도. 작년에도. 이번엔 달라요. 뭐가 달라? 처남이 대답하지 못했다. 도박 치료받았어? 받으려고요. 받으려고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 처남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처남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미워해도 뭔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었다. 기범 씨, 나는 앞으로 돈을 드릴 수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형부, 그리고 이미 나간 4,200만 원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처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모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셨다. 사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끼리 법적으로? 어머니, 저도 법이 있어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언제 명절마다 여기 앉아서 내 월급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동의 없이 통장에서 빼갔잖아요. 이게 법이 아니면 뭐예요? 장모님이 눈물을 글썽이셨다. 내가 이러려고 사위 얻은 게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예전 같으면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었다. 어머니, 저도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미경이 처음으로 말을 했다. 성환 씨, 나는 미경을 봤다. 나한테도 할 말 있어? 미안해. 그거야?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미안해. 미경아. 응? 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물어볼 거야. 미경이 나를 봤다. 나랑 살 거야? 밥상이 조용해졌다. 조카만 갈비를 집어먹고 있었다. 나랑 살겠다고 하면 오늘 이후로 기범 씨 빚은 기범 씨 문제야.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안 돼. 어머니한테 드리는 용돈 외에 돈은 나가지 않아. 동의해? 미경의 눈가가 붉어졌다. 동의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해. 미경이 잠시 눈을 감았다. 천천히 떴다. 동의해. 확실해?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모님을 봤다. 어머니, 저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기범 씨를 아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와서는 안 돼요. 장모님이 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다.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다. 처남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부, 응, 저 치료받을게요. 진짜로. 나는 처남을 봤다. 창백한 얼굴, 어깨가 내려가 있었다.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나는 알 것 같았다. 그래, 받아. 꼭. 처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밥상은 그렇게 끝났다. 음식은 반쯤 먹다 남았다. 갈비찜도 나물도 식어 있었다. 장모님이 먼저 일어나셨다. 처남과 수정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에 미경과 나만 남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경이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는 음식을 정리했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 상을 닦았다. 바닥을 쓸었다. 미경이 설거지를 하면서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등만 보여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미경 옆에 섰다. 미경아. 응, 나도 잘못한 거 있어. 미경이 설거지를 멈췄다. 진작에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화날 것 같아서 어색해질 것 같아서 계속 모른 척했어. 그게 이렇게까지 된 거야. 미경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알아. 성환 씨. 응, 미안해. 정말로.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예전의 미안해와 달랐다. 오늘의 미안해는 달랐다. 무게가 달랐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경 옆에 서서 같이 설거지를 시작했다. 미경이 씻으면 나는 헹궜다. 내가 내려놓으면 미경이 닦았다.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손이 움직였다. 12년 된 부엌에서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오늘 날짜를 쓰고 한 줄을 썼다. 오늘 밥상을 뒤엎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명절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처남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장모님에게서도 없었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동료의 아내가 소개해준 법률 사무소였다.
강남이 아니라 사무실 근처 작은 법률 사무소였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이었다. 조용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다. 나는 서류를 전부 꺼냈다. 거래 내역서, 이체 내역, 채권자 명단, 통화 녹음, 수정에게서 받은 문자 캡처. 변호사가 천천히 살펴봤다. 배우자의 동의 없는 부부 공동 자산 처분.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액 다 받긴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도 걸리고요. 근데 법적 기반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체 내역이 이렇게 명확하면 상대방, 즉 처남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해요. 다만 상대방 재산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는 게 어떨까요?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요.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가 메모를 했다. 아내분과의 관계는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지켜보려고요. 이혼 절차랑 재산 분할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나중에 판단하셔도 돼요. 나는 그렇다고 했다. 내용 증명은 2주 뒤에 발송됐다. 최기범 앞으로, 그리고 장모님 앞으로. 수취인 확인 완료 문자가 왔다. 그날 저녁 미경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내용 증명 받았다고. 응. 어머니 많이 놀라셨어. 알아. 성환 씨는 진짜 법적으로 할 거야? 응. 미경이 잠시 말이 없었다. 나한테도 보내는 거야? 미경아, 이체한 사람은 미경이야. 알아. 나는 당신을 고소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이게 잘못됐다는 걸 공식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야. 나도 서명해야 해? 변호사가 안내해 줄 거야. 당신이 자진해서 인정하고 반환 의사를 밝히면 절차가 훨씬 간단해져. 미경이 한참을 말이 없었다. 알겠어.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들렸다. 체념인지 각오인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건 알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처남이 변호사 사무소에 찾아왔다. 혼자였다. 변호사가 나중에 연락해서 알려줬다. 최기범 씨가 오셨어요.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의뢰인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했죠. 의뢰인이 원하시면 자리를 잡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만날까? 만나서 뭘 들을 수 있을까? 또 갚겠다는 말을 들을 것이었다. 또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을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합의는 문서로 해주세요. 직접 만나지 않겠어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했다. 처남이 보내온 합의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존 차용액 4,200만 원을 인정함. 매월 50만 원씩 분할 상환하겠음. 이자는 법정 이자율 적용.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 6개월 이상 참여 확인서 제출. 나는 그 문서를 한참 봤다. 매월 50만 원. 4,200만 원을 다 갚으려면 7년이 걸린다. 현실적인 약속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처음으로 처남이 문서에 서명한다는 것. 처음으로 숫자와 날짜가 명시된다는 것.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것. 그게 달랐다. 나는 서명했다.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 2달은 50만 원이 왔다. 3번째 달은 연락이 없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알렸다. 변호사가 독촉장을 보냈다. 4번째 달에 100만 원이 왔다. 밀린 것 합쳐서.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한 달이라도 밀리면 바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 돈을 다시 적금에 넣기 시작했다. 50만 원, 100만 원. 작은 돈이었다. 하지만 내 돈이었다. 처음으로 내 통장에 쌓이는 내 돈이었다.
미경과의 관계는 천천히 바뀌었다. 한꺼번에 회복되진 않았다. 오랜 상처는 빨리 낫지 않는다. 하지만 미경이 달라졌다. 처남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장모님 얘기도 예전처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집 얘기를 했다. 우리 얘기를 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 밥을 차리면서 말했다. 성환 씨, 나 요즘 파트타임 시작했어. 알아. 뭐 하는 거야?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 오전에만 하는데. 돈 좀 벌어서 같이 여행 가고 싶어. 나는 잠시 미경을 봤다. 여행? 응.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갔잖아. 제주도라도 가고 싶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제주도. 미경이 제주도 가고 싶다는 말을 처음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오래전이었다. 그때 나는 돈이 없다고 했다. 다음에 가자고 했다. 그 다음이 오지 않았다. 그래, 가자. 미경이 돌아봤다. 진짜? 응. 이번 봄에 가자. 미경이 조용히 웃었다. 눈이 가늘어졌다.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은 웃음이었다. 나는 그 웃음을 한참 봤다. 봄이 됐다. 우리는 제주도에 갔다. 비행기를 탔다. 45분이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렸다. 숙소는 작은 펜션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다. 첫날은 그냥 바다를 봤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미경이 물에 발을 담갔다. 나는 옆에 앉아 있었다. 파도가 왔다 갔다 했다. 성환 씨, 응, 이런 거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그러게, 우리 왜 이제야 왔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유를 알고 있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바다를 봤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미경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까지 오는데 18년이 걸렸다고. 장모님에게서 연락이 온 건 제주도에서 돌아온 일주일 뒤였다. 전화가 아니라 미경을 통해서였다. 어머니가 형부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뭐, 직접 전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전화하시라고 해. 이틀 뒤에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위, 어머니, 사위가 옳았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범이 때문에 많이 힘들게 했어. 미안해요. 장모님 목소리가 낮았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어머니, 응, 저도 잘한 것만은 아니에요.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사위가 맞아. 기범 씨는요? 치료 다닌대. 한 달째. 수정이가 같이 가준다고. 다행이네요. 사위가 그때 번호 알려준 거 있잖아. 나는 기억했다. 1577-199.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기범이가 그 번호로 전화했대. 그게 계기가 됐다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위한테 고마워해. 나는 잠시 창밖을 봤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서 슈퍼에 들렀다. 맥주 2캔과 과자를 샀다. 집에 와서 미경한테 건넸다. 오늘 뭐 봐? 드라마 보려고. 같이 봐도 돼? 미경이 나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응.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맥주를 따서 한 모금씩 마셨다. 드라마가 시작됐다.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다. 이게 평범한 저녁이었다. 특별한 것도 없는, 대단한 것도 없는, 그냥 맥주 마시면서 드라마 보는 저녁. 18년 동안 이게 이렇게 어려웠다. 3개월이 지났다. 처남의 계좌 이체는 계속됐다. 한 달을 빠짐없이 왔다.
어느 달은 60만 원이 왔다. 10만 원을 더 넣었다. 나는 그 통장을 볼 때마다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분한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가 지나갔다. 상가들이 지나갔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예전엔 그 창밖을 보면서 무언가 답답한 것이 있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슴 어딘가에 꽉 막힌 것. 오늘은 없었다. 그냥 창밖이 보였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게 보였다. 세상이 그냥 있었다. 나도 그냥 있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밥상을 뒤엎은 것. 처음엔 충동이었다. 참다 터진 것이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시작이었다. 내가 나를 되찾는 시작이었다.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짐을 졌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었다. 나는 그 짐을 지는 사람이었다. 그게 내 방식이었다. 하지만 짐을 지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했다. 무겁다고, 아프다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 말을 하는데 18년이 걸렸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다. 나는 퇴근 후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매일은 아니었다. 일주일에 3번쯤, 30분 정도.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30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꼈다. 바람이 등에 닿는 것을 느꼈다. 나뭇잎 소리를 들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오래 잊고 살았다. 어느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박성환 씨 되시나요? 네. 저는 한국도박중독치료센터 상담사 김민준입니다. 최기범 씨 치료 경과에 대해 가족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네, 말씀하세요. 최기범 씨가 3개월 치료 프로그램 성실히 이수 중이세요. 중간 평가를 해도 되냐고 허락받고 연락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박 중독은 완치가 아닌 관리의 개념이에요. 장기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기범 씨 주변 가족분들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해서요. 알겠습니다. 혹시 가족 상담도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나중에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다. 주황빛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날 오래 앉아 있었다. 처남이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는 그게 싫지 않았다. 그가 망가지기를 바란 적이 없었다. 다만 내가 망가지는 건 막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나를 지켜야 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어두워진 공원에서 일어섰다. 집으로 걸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부엌에서 뭔가 끓이는 냄새가 났다. 다녀왔어. 응. 오늘 늦었네. 공원에 좀 있었어. 밥 먹었어? 아니. 차려줄게. 앉아. 나는 식탁에 앉았다. 미경이 뚝배기를 올렸다. 된장찌개였다.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다. 나는 그 김을 봤다. 오래된 뚝배기였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산 것이었다. 한쪽이 조금 이가 나가 있었다. 그래도 버리지 못했다. 잘 끓여졌으니까.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먹었다. 뜨거웠다. 하지만 좋았다. 그날 밥상을 뒤엎길 잘했습니다.
그게 내가 나를 되찾은 날이었습니다.